해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뜹니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다시 밤이 찾아옵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갔네 하고 한숨을 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저녁에 조용히 눈을 감고 하루를 천천히 되짚어 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시간의 양이 아닙니다. 일어난 일의 크기도 아닙니다. 다만 그 하루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다를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살았다면 그 하루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고. 그것은 후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책망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어디를 향했는지, 어떤 생각에 흔들렸는지 그 흔적을 가만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닦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선 표현입니다. 하루를 보낸다, 하루를 산다는 말은 익숙한데 닦는다니. 무엇을 어떻게 닦는다는 걸까요? 방을 닦는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깨끗했던 마루도 저녁이 되면 먼지가 앉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얼룩도 햇빛 아래선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한 번, 혹은 며칠에 한 번 걸레를 들고 마루를 닦습니다. 그 과정에서 먼지는 쓸려 나가고, 얼룩은 지워지고, 바닥은 다시 본래의 결을 드러냅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침에는 맑았던 마음도 하루를 살다 보면 여러 감정과 생각이 내려앉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리고 작은 실수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감정이 슬며시 자리를 잡습니다. 짜증, 불안, 서운함, 초조함. 그것들은 먼지처럼 조용히 쌓입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는 먼지를 부릅니다. 작은 생각이 커지고 작은 감정이 쌓이고 어느새 마음 전체가 탁해집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싶을 때 사실은 며칠간 닦지 않은 마음의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닦아야 합니다. 하루의 끝에서 조용히 마음의 마루를 쓸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닦는다는 말을 없앤다, 지운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생긴 감정을 억지로 지우려 하거나 떠오른 생각을 강제로 밀어내려 하면 오히려 더 깊이 박힙니다. 물에 잠긴 공을 손으로 누르면 더 강하게 튀어오르듯 마음도 그렇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닦음은 다릅니다. 그것은 바라봄입니다. 인정함입니다. 제자리를 찾아줌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면 그 화를 없애려 애쓰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가만히 바라봅니다. 왜 화가 났을까 하고 그 뿌리를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화는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내가 화를 바라보는 순간 화는 이미 나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하고 조용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불안은 어디서 왔을까? 진짜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불안의 뿌리를 찾으면 불안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닦는다는 것입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찾아주는 것. 그렇게 하루의 끝에서 마음의 먼지를 조용히 털어내는 것입니다. 하루를 그냥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를 반복합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같은 감정에 휘둘리고, 같은 생각에 갇히고, 같은 불안에 떨립니다. 하루를 닦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저녁이 되면 잠시 멈춥니다. 하루를 돌아봅니다. 마음에 앉은 먼지를 바라봅니다. 오늘 내가 무엇에 흔들렸는지, 어떤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는지 천천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털어냅니다. 그 차이는 처음엔 작습니다. 하루 이틀로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 석 달, 1년이 지나면 마음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작은 일에 요동치지 않는 평정함이 자리 잡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족과 떨어져 좁은 방에서 외로운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시간을 원망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글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을 닦은 끝에 500여 권의 책을 남기고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를 닦는다는 것은 거창한 수양이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저녁 10분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 마음에 쌓인 먼지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이 책은 여러분을 조용한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하루를 보내는 사람에서 하루를 닦는 사람으로, 마음의 먼지를 그냥 두는 사람에서 매일 저녁 조용히 털어내는 사람으로, 그 길은 멀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루 동안 바삐 움직이던 몸이 멈추고 소란스럽던 세상도 조용해집니다. 거리에 소음이 잦아들고 집 안의 불빛도 하나둘 꺼집니다. 이제 하루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몸은 분명 쉬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바쁩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누군가와 나눴던 대화, 미처 해결하지 못한 일, 순간적으로 스쳤던 감정들. 그것들이 물밑에 가라앉았던 돌처럼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시간을 일일성찰 일일성차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피합니다. 왜일까요? 돌아보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한 말, 내가 보인 태도, 내가 느낀 감정들을 마주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텔레비전을 켜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피곤하다는 핑계로 잠들어버리는 편이 쉽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하루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 하루는 그냥 사라진다고. 배움도 없고 깨달음도 없이 그저 시간만 흘러가 버린다고. 오늘이 어제와 똑같고 내일도 오늘과 똑같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하루 끝의 고요 속에서 조용히 앉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고요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고요가 바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문이 됩니다. 고요 속에 앉아 있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해도 생각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물고기가 뛰어오르듯 마음속에서 생각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아, 오늘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었는데. 내일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일까? 어떤 생각은 후회입니다. 어떤 생각은 걱정입니다. 어떤 생각은 자책입니다. 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한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부르고 그 생각이 또 다른 감정을 불러옵니다. 어느새 마음은 복잡해지고 가슴은 답답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생각을 밀어냅니다. 생각하지 말자. 이런 생각해봤자 소용없어. 그러면서 억지로 다른 것에 집중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밀어낼수록 생각은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마치 닫으려는 문을 더 세게 밀고 들어오는 것처럼. 둘째, 생각에 빠져듭니다. 그 생각이 진실인 것처럼, 그 감정이 전부인 것처럼 그 안에 푹 잠깁니다. 맞아. 나는 정말 부족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의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두 가지 모두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밀어내는 것도 생각에 빠지는 것도 마음을 닦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밀어내지도 말고 빠지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강둑에 앉아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듯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와 생각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생각이 곧 나였는데 이제 생각은 생각이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이 작은 거리가 생기는 순간 생각은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라볼 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생각은 좋은 생각이야. 저 생각은 나쁜 생각이야.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바라봄은 멈추고 다시 투쟁이 시작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성찰은 판단이 아닙니다. 자책도 아니고 비난도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을 바라보듯이 하늘의 구름이 지나갑니다. 어떤 구름은 하얗고 어떤 구름은 검습니다. 어떤 구름은 예쁘고 어떤 구름은 무섭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구름을 보며 저 구름은 나쁜 구름이야. 없어져야 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런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바라볼 뿐입니다. 마음속 생각도 그렇습니다. 화난 생각이 떠오르면 화난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바라봅니다. 불안한 감정이 일어나면 불안한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바라봅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쉬울까요? 아닙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판단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고 이렇게 세상을 나누고 마음도 나누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판단 없이 바라본다는 것이 처음엔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중요한 것은 시도하는 것이라고. 오늘 10초만 판단 없이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내일은 20초가 될 것이고 모레는 30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판단 없이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내려앉았던 먼지가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쓸어내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정리됩니다. 마치 흙탕물을 가만히 두면 흙이 바닥으로 가라앉고 물이 맑아지듯 마음도 그렇게 맑아집니다. 화났던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복잡했던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바라보기만 했는데 마음이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닦음입니다. 억지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바라봄으로써 저절로 정리되게 하는 것. 힘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 가라앉게 하는 것. 이것이 정약용 선생이 말한 마음을 닦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 10분만 시간을 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없애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이런 감정이 일어났었구나. 이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내려앉은 먼지는 조금씩 털려나갑니다. 처음엔 어색할 것입니다.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바라보십시오.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매일 저녁 마음의 먼지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하루를 닦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느 날 정약용 선생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집이 기울어지는 것을 언제 알아챌 수 있겠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기둥이 무너지고 벽이 갈라질 때 알 수 있습니다. 선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 집이 기울어지는 것은 주춧돌이 조금씩 가라앉을 때부터 시작된다. 하루에 머리카락 한 올만큼씩만 기울어져도 1년이면 한 뼘이 되고
10년이면 한자가 된다. 그러니 매일 주춧돌을 살펴야 한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크게 무너졌을 때야 비로소 알아챕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낼까? 왜 나는 항상 불안할까?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지만 그 무너짐은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생각 하나, 아주 사소한 마음의 기울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도 피곤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별것 아닌 생각 같지만 이 작은 생각이 하루의 기운을 가라앉힙니다. 누군가 나를 스쳐 지나가면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하고 생각합니다. 작은 의심이지만 이 의심이 관계를 조금씩 틀어지게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역시 나는 안 돼 하고 생각합니다. 순간의 낙담이지만 이 낙담이 쌓이면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작은 생각 하나하나가 마음의 주춧돌입니다. 그 주춧돌이 조금씩 기울면 마음 전체가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춧돌을 살피지 않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쯤이야 대수롭지 않다고 여깁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큰 수양을 하려 하지 말고 작은 생각 하나를 바로 세우라고. 그렇다면 생각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대부분을 의식하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생각이 자동으로 흘러가고 우리는 그 흐름에 실려갑니다. 마치 강물에 떠 있는 나무집처럼 생각의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떠밀려 다닙니다. 바로 세운다는 것은 먼저 그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오늘도 피곤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하는 의심이 일어났구나. 역시 나는 안 돼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음은 그 생각이 진실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마음속 생각 중에는 진실도 있지만 허망한 것도 많다. 우리가 떠올리는 생각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상상이거나 과거 경험에서 만들어진 습관이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서 받아들인 믿음입니다. 오늘도 피곤하겠지. 정말 그럴까요? 아직 하루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피곤할지 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나를 무시하는 건가? 정말 그럴까요? 혹시 그 사람은 급한 일이 있어서 서둘렀던 것은 아닐까요? 혹시 나를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역시 나는 안 돼. 정말 그럴까요? 이번 일이 잘 안 풀렸다고 해서 내가 모든 일을 못한다는 뜻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대부분의 생각이 진실이 아니라 추측이고 습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다. 해보자. 그 사람은 바빴을 수도 있다. 나중에 물어보자. 이번에는 안 됐지만 다음에는 다르게 해볼 수 있다. 이것이 생각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작은 생각 하나를 진실에 가깝게 고쳐놓는 것입니다. 생각 하나 바로 세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인생이 힘든 것은 큰 문제 때문인데 작은 생각 하나 고친다고 무슨 소용이냐고 말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배가 항구를 떠날 때 뱃머리가 한 치만 틀어져도 바다 한가운데서는 수십 미가 어긋난다. 그러니 항구를 떠날 때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품는 생각 하나가 하루의 방향을 정합니다. 오늘도 피곤하겠지 하고 시작한 하루와 오늘은 어떨지 해보자 하고 시작한 하루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갑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 치, 두 치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그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게 됩니다. 생각을 바로 세우는 것은 미세한 노력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노력이 쌓이면 마음의 기울기가 바로잡힙니다. 화를 잘 내던 사람이 화를 덜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이 화가 진짜 필요한가 하고 생각을 바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불안해하던 사람이 차분해집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것은 사실인가, 상상인가 하고 생각을 점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 없던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 돼 하는 생각이 올 때마다 정말 그럴까 하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큰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를 바로 세우는 미세한 노력에서 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에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하루 동안 자신이 품었던 작은 생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게을러서 늦게 일어났다. 마음을 바로잡지 못했다. 오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조급한 마음이 일었다. 느긋함을 잃었다. 오늘 소식을 듣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그 마음을 오래 붙들고 있었다. 선생은 자신의 작은 생각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18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선생은 유배지에서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거창한 수양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매일 저녁, 작은 생각 하나를 바로 세우는 미세한 노력에서 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떠올렸던 생각들을 돌아보십시오. 그 중에서 마음을 기울게 만든 생각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생각이 진실인가? 이 생각이 나를 어디로 이끌었는가? 이 생각을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엔 어려울 것입니다. 생각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붙잡기 힘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루에 생각 하나만 바로 세워도 충분합니다. 그것을 매일 하십시오. 한 달, 석 달, 1년. 그렇게 작은 생각 하나씩 바로 세우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주춧돌이 단단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생각 하나를 바로 세우는 미세한 노력이었다는 것을.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화가 너무 자주 납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없앨 수 있습니까? 선생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강물을 보거라. 내가 저 강물을 멈출 수 있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 강물은 멈출 수 없다. 억지로 막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이 넘치거나 둑이 무너질 것입니다.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도 그와 같다. 감정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억지로 막으려 하면 넘치거나 무너진다. 하지만 물길을 바꿀 수는 있다. 물이 흘러야 할 곳으로 인도할 수는 있다. 우리는 평생 감정을 다스리려 애씁니다. 화를 없애려 하고, 불안을 지우려 하고, 슬픔을 참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감정을 없애려 할수록 감정은 더 커집니다. 화가 날 때, 화내지 말자 하고 다짐하면 화는 속으로 들어가 웅크리고 앉습니다. 겉으로는 잠잠한 것 같지만 안에서는 점점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작은 자극에도 폭발합니다. 불안할 때 불안해하지 말자 하고 애쓰면 불안은 더 강하게 조여옵니다. 불안해하지 말아야 하는데 불안하다는 생각이 또 다른 불안을 낳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 울면 안 돼 하고 참으면 슬픔은 가슴속 어딘가에 덩어리로 남습니다. 그 덩어리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며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르게 하라. 막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라고.
다만 그 물기를 바꿀 줄 알아야 한다고. 그렇다면 감정의 물기를 바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숨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 나 지금 화났어 하고 인정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정은 조금 누그러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은 그것을 부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화내면 안 되는데 하고 억누를 때 화는 더 세게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그래, 나 지금 화났어 하고 인정하면 화는 더 이상 억눌릴 필요가 없으니 조금 느슨해집니다. 다음은 그 감정이 왜 일어났는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모든 감정에는 뿌리가 있다. 화의 뿌리를 찾아가면 보통 두려움이나 상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껴서 화가 난 것이라면 그 밑바닥에는 인정받지 못할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것이라면 그 아래에는 실패할까봐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의 뿌리를 찾아가면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불안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슬픔의 뿌리를 찾아가면 상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었거나 잃을 것 같거나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슬픔이 옵니다. 이렇게 감정의 뿌리를 찾으면 감정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화는 그냥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불안은 그냥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슬픔은 그냥 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에게 제자리를 찾아줍니다. 화가 났다면 그 화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씁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뭐지?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뭐지? 이렇게 화를 자기 이해의 도구로 바꿉니다. 불안하다면 그 불안을 회피하는 대신 준비하는 에너지로 바꿉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지? 이렇게 불안을 행동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슬프다면 그 슬픔을 억누르는 대신 충분히 느낍니다. 울고 싶으면 웁니다.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감정의 물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감정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연을 관찰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선생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대나무 숲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굵은 나무들은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버텼습니다. 가지가 부러지고 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대나무는 달랐습니다. 대나무는 바람에 맞서지 않고 휘어졌습니다.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몸을 눕히고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굵은 나무들은 부러진 가지를 매달고 있었지만 대나무는 다시 곧게 서 있었습니다. 선생은 이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감정도 폭풍우와 같다. 맞서 싸우면 부러진다. 하지만 잠시 휘어질 줄 알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우리는 감정과 싸웁니다. 화가 나면 화를 억누르려 합니다. 슬픔이 오면 슬픔을 참으려 합니다. 마치 폭풍우를 정면으로 맞으며 버티는 나무처럼. 하지만 그렇게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부러집니다. 대나무는 다릅니다. 바람이 불면 휩니다. 저항하지 않고 바람과 함께 움직입니다. 감정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화가 오면 휩니다. 아, 화가 오는구나 하고 인정하며 잠시 그 감정과 함께 있습니다. 슬픔이 오면 휩니다. 슬픔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며 슬픔이 머무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정약용 선생은 또 강물을 관찰했습니다. 강물은 돌을 만나면 돌아갑니다. 돌을 부수려 하지 않고 돌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돌아갑니다. 하지만 계속 흐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강물은 돌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감정은 강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면 됩니다. 억지로 부수려 하지 않고 피해갑니다. 하지만 계속 흐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흐르다 보면 딱딱했던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는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나무는 햇빛을 향해 자라고 꽃은 때가 되면 핀다. 마음도 자연을 닮아야 한다. 억지로 감정을 만들지도 말고 억지로 감정을 없애지도 말아야 한다. 그저 자연스럽게 흐르게 해야 한다. 감정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감정은 인간이기에 당연히 가지는 것입니다. 화도 나고 불안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감정과 함께 사는 법입니다. 감정이 왔을 때 그것을 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 밀어내려 하지 않는 것, 대신 내가 왔구나 하고 반기는 것, 무슨 일로 왔니? 하고 묻는 것, 어디 아픈 곳이 있니? 하고 돌보는 것. 그러면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화는 내 경계를 알려줍니다. 불안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슬픔은 내가 사랑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감정을 겪었습니다. 억울함, 외로움, 그리움, 분노. 하지만 선생은 그 감정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감정들을 시로 썼고 글로 남겼고 사유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감정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감정에게 제자리를 찾아준 것입니다. 그 결과 선생은 감정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통해 더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감정이 찾아오거든 그것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물어보십시오. 너는 어디서 왔니?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니?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그리고 그 감정이 흐르게 하십시오. 대나무처럼 휘고 강물처럼 돌아가게 하십시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할 동반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매일 저녁 잠들기 전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바로 세웠는가? 그 질문 앞에서 선생은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바르게 세운 생각이 있었는지, 감정을 제대로 다루었는지, 마음의 기울기를 바로잡았는지 살폈습니다. 때로는 오늘은 게으른 마음을 바로 세웠다고 답했고, 때로는 오늘은 조급함을 놓아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오늘은 바로 세운 것이 없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이 질문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질문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묻습니다. 오늘 무엇을 잘못했는가? 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바로 세웠는가? 입니다. 잘못을 캐묻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한 것을 찾는 질문입니다. 둘째, 이 질문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묻습니다. 인생을 바꿨는가? 가 아니라 무엇 하나를 바로 세웠는가? 입니다.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작은 노력을 찾는 질문입니다. 셋째, 이 질문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묻습니다. 성공했는가? 가 아니라 바로 세웠는가? 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바르게 하려 애썼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한 가지 질문이 정약용 선생의 하루를 빚었습니다. 매일 저녁 이 질문 앞에 서기 위해 선생은 낮 동안 깨어 있으려 애썼습니다. 무심코 흘려보낼 수 있는 순간에도 저녁에 이 질문 앞에 설 때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질문은 사람을 만듭니다.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바로 세웠는가? 라는 질문은 반성이지 자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하루를 돌아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을 책망합니다. 오늘도 또 이 모양이야. 왜 나는 맨날 똑같을까?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것은 반성이 아닙니다. 자책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반성은 바라봄입니다. 오늘 나는 이렇게 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사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화를 냈다면 오늘 나는 화를 냈다. 게을렀다면 오늘 나는 게을렀다 하고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책은 공격입니다. 나는 왜 맨날 화를 낼까? 정말 못됐어. 게으른 나 자신이 한심해. 이렇게 자신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반성을 하면 배움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는 화를 냈구나.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났지? 그 화의 뿌리는 무엇이었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화를 이해하고 다음을 준비합니다. 자책을 하면 무너집니다. 나는 왜 맨날 이럴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깎아내리면 변화할 의욕조차 사라집니다.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인데 뭘 해도 소용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성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을 돌아봐야겠어. 이것은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마음입니다. 자책은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벌을 받아야 해. 이것은 자신을 벌하려는 마음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매일 저녁 던진 질문은 반성을 위한 것이었지, 자책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바로 세웠는가? 이 질문에는 이미 나는 무언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오늘은 바로 세운 것이 없다고 답하는 날에도 자신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일은 한 가지라도 바로 세워보자 하고 다짐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되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하루를 돌아볼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은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작은 것 하나에 집중하라. 하루 전체를 다 평가하려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이렇게 물으면 답하기가 막막합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작은 것 하나만 찾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로 세운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나면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 화를 참은 것, 친절한 말을 한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찾아서 오늘은 이것을 바로 세웠다 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도 하나는 해냈구나 하는 뿌듯함이 생깁니다. 둘째,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는 화를 냈는데 오늘은 참았다면 그것은 성장입니다. 어제는 게을렀는데 오늘은 조금 일찍 일어났다면 그것도 진보입니다. 이렇게 비교의 기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로 두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늘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못한 것보다 한 것을 세어라. 우리는 못한 것을 세는 데 익숙합니다. 오늘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또 이것도 못했어. 이렇게 세다 보면 하루가 실패의 연속처럼 느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한 것을 세라고. 오늘 나는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고, 또 이것도 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것을 세는 것입니다. 오늘 화를 참았다.
오늘 책을 한 쪽이라도 읽었다.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했다. 이렇게 한 것을 세다 보면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완전히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하루를 돌아보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치유가 됩니다. 자책이 아니라 격려가 됩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시간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에서 돌아온 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선생은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네. 오늘 나는 무엇을 바로 세웠는가? 그 질문 덕분에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았네. 아무리 힘든 날도 작은 것 하나라도 바로 세웠다면 그 하루는 의미가 있었네. 질문은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라고 묻는 사람은 양에 쫓기며 삽니다. 끝없이 바쁘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오늘 얼마나 성공했는가? 라고 묻는 사람은 결과에 매달립니다. 성공하면 우쭐하고 실패하면 무너집니다. 오늘 무엇을 잘못했는가? 라고 묻는 사람은 자책 속에 삽니다.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무엇을 바로 세웠는가? 라고 묻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양이 아니라 질을 봅니다.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바르게 했느냐를 봅니다. 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봅니다.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노력했느냐를 봅니다. 그는 실패가 아니라 성장을 봅니다. 완벽했느냐가 아니라 나아졌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느려도, 작은 걸음이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무언가 하나씩 바로 세우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질문을 가져가십시오. 오늘 저녁, 잠들기 전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바로 세웠는가?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것 하나면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 짜증을 참은 것, 누군가에게 미소 지은 것, 책 한 페이지 읽은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 나는 이것을 바로 세웠어. 잘했어. 만약 찾을 수 없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없었구나. 내일은 하나라도 바로 세워보자 하고 다짐하십시오. 이 질문을 매일 던지십시오. 한 달, 석 달, 1년. 그러면 어느새 질문이 당신의 하루를 빚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세우는 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저녁 던지는 작은 질문. 정약용 선생의 제자 중에 성급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마음을 닦았습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생각을 바로 세우고 감정을 제자리에 두려 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선생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화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도대체 언제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매일 얼굴을 씻는다면 씻은 얼굴과 씻지 않은 얼굴의 차이를 당장 알 수 있느냐? 물론입니다. 씻은 얼굴은 깨끗하고 씻지 않은 얼굴은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만약 내가 한번 씻고 나서 다시 흙밭에 나가 일한다면 다시 얼굴이 더러워지겠지요. 그렇다면 씻은 것이 소용없는 일이었느냐? 청년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더러워지더라도 씻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도 그와 같다. 잘 닦인 하루는 눈에 띄지 않는다. 오늘 마음을 닦았어도 내일 또 먼지가 쌓인다. 그러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네 하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매일 닦지 않으면 먼지는 두껍게 쌓이지만
매일 닦으면 먼지는 얇게 머문다. 그 차이는 당장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는 변화가 극적이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닦으면 당장 화평해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조용히 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하루하루 쌓입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닦인 하루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결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매일 자랍니다. 하지만 어제의 나무와 오늘의 나무를 비교해도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키가 몇 밀리미터 자랐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무가 자라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1년이 지나면 나이테 한 줄이 생깁니다. 10년이 지나면 가지가 굵어집니다. 100년이 지나면 거목이 됩니다. 매일 마음을 닦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마음을 닦았다고 해서 내일 당장 다른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화도 나고 걱정도 됩니다. 역시 아무것도 안 변했네 하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바로 폭발했는데 이제는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한 호흡 정도. 그 한 호흡이 전부를 바꿉니다. 예전에는 불안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불안을 느끼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불안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불안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상했는데 이제는 한두 시간이면 추스릅니다. 상처받지 않는 게 아니라 회복이 빨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결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마음의 탄력이라고 불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정약용 선생이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을 고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한 관계를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생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삶을 바꾸려 하지 마시오. 마음을 닦으시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삶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나아질 수 있습니까?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삶은 외부에 있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오. 날씨, 다른 사람의 마음, 세상의 흐름. 이런 것들을 바꾸려 애쓰면 평생 힘들기만 하오. 하지만 마음은 내 안에 있소. 내가 다룰 수 있는 것이오. 마음을 닦으면 삶은 저절로 따라 움직이오. 우리는 평생 삶을 바꾸려 애씁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 더 좋은 직장을 찾아야겠다.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해야겠다. 다른 사람을 바꿔야겠다. 환경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외부를 바꾸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물론 외부를 바꾸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 소용이 없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더 좋은 직장에 가도 여전히 불만족스럽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해도 여전히 공허합니다. 왜일까요? 삶을 바꿨지만 마음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씨앗과 같고 삶은 열매와 같다. 씨앗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밭을 갈고 물을 줘도 열매는 같다.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도 불안합니다. 시골에 있어도 불안하고 도시에 가도 불안합니다. 돈이 없어도 불안하고 돈이 많아져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환경을 바꿔도 화를 냅니다. 이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화를 냈다면 다른 직장에 가서는 동료 때문에 화를 냅니다.
이 사람과 헤어지면 평화로울 것 같았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도 또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화는 상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불만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얻어도 불만족합니다. 이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을 이루면 만족할 것 같았는데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불만족은 가진 것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삶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닦으라고. 마음을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마음을 닦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평온해집니다. 여전히 미래는 불확실하고 여전히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화를 잘 내는 마음을 닦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화가 덜 납니다. 여전히 짜증나는 일이 일어나고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지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의 뿌리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만족하는 마음을 닦으면 가진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고 여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족은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닦는다는 것입니다. 외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외부를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을 닦으면 삶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움직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이 그랬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삶을 바꾸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돌아다니지도 않았고 권력자에게 빌어서 풀려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마음을 닦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바라보고 외로운 마음을 인정하고 흔들리는 생각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닦는 동안 삶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니 글이 써졌습니다.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한 줄도 쓰지 못했는데 마음을 닦고 나니 하루에 수십 장을 썼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니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분노로 가득했을 때는 아무도 가르칠 수 없었는데 평정을 찾으니 많은 젊은이들이 배움을 청했습니다. 마음이 열리니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원망에 갇혀 있을 때는 사람들과 담을 쌓았는데 마음을 닦으니 진심 어린 우정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도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선생은 책을 쓰려고 마음을 닦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모으려고 평정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개선하려고 마음을 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닦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맑아지니 삶이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결정을 제대로 내릴 수 없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실수하고 두려워서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온하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보고 지혜롭게 선택합니다. 마음이 화로 가득하면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작은 일에도 폭발하니 누가 가까이 오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이 차분하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니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집니다. 마음이 불만으로 가득하면 아무것도 즐길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 와도 기쁘지 않고 성공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면 작은 것도 소중합니다. 평범한 하루도 의미 있고 사소한 순간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다른 선택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바꾸려 한 것이 아닌데도 저절로 움직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마음이 맑아지면 삶도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세상을 바꾸려 했다. 나이가 들어서는 나를 바꾸려 했다. 이제 늙어서야 깨달았다. 바꿔야 할 것은 오직 마음뿐이라는 것을. 하루를 닦는 사람은 결국 이 자리에 닿습니다. 삶을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마음을 닦으면 삶이 따라온다는 것.
외부를 통제하려 하지 않아도 내면을 다스리면 외부가 정돈된다는 것.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채워지면 충분하다는 것.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삶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진짜 변화의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잘못된 곳에서 변화를 찾았습니다. 바깥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평생 허우적거리며 지쳤습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남이 아니라 나에게로, 환경이 아니라 마음으로. 매일 저녁, 하루를 닦으십시오. 마음에 쌓인 먼지를 바라보고, 기울어진 생각을 바로 세우고, 흔들린 감정의 제자리를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바로 세웠는가? 이것을 매일 하십시오. 한 달, 석 달, 1년, 10년. 그러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았는데도 조용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같은 상황인데도 평온합니다. 같은 사람들과 있는데도 편안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즐겁습니다. 외부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변화는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진짜 자유는 모든 것을 가지는 데 있지 않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데 있다는 것을. 진짜 행복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삶을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하루를 닦는 사람이 결국 닦게 되는 자리입니다. 삶을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 마음만 닦으면 충분한 자리. 가진 것이 적어도 풍요로운 자리. 이루지 못한 것이 많아도 만족스러운 자리. 그곳은 멀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하루를 닦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닦으십시오. 그러면 삶이 따라옵니다. 정약용 선생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병상 곁에 모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 마음을 닦아오셨는데 이제 완성되셨습니까? 선생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성, 마음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네. 마음은 닦는 것이네. 오늘도 닦았고 내일도 닦아야 하네. 그것이 끝이 없다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네. 제자들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끝이 없는데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완성을 목표로 삼으면 평생 좌절하게 되네. 왜냐하면 완벽한 마음이란 없기 때문이지. 아무리 닦아도 또 먼지가 앉고 아무리 바로 세워도 또 기울어지네. 그것이 인간이라네. 하지만 끝없이 닦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다르네. 오늘 닦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네. 내일 또 닦으면 되니까. 완성하지 못한 것이 실패가 아니라 닦기를 멈춘 것이 실패라네. 우리는 완성을 꿈꿉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더 이상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항상 평온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책도 읽고, 명상도 하고, 마음도 닦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화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면 좌절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네. 나는 변하지 않아.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중요한 것은 완성이 아니라 닦는다는 것.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 도착이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 마음은 신기한 것입니다. 아침에 깨끗이 닦아도 저녁이면 다시 흐트러집니다. 오늘 바로 세워도 내일이면 다시 기울어집니다. 이번 달에 평온했어도 다음 달에는 다시 흔들립니다. 이것이 좌절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소용없잖아. 어차피 다시 더러워지는데.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다르게 봤습니다. 다시 흐트러진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네. 집을 청소해도 먼지가 쌓이고 밭을 매도 풀이 자라네. 그렇다고 청소를 포기하는가?
밭을 매지 않는가? 아니네. 다시 청소하고 다시 밭을 매네. 마음도 그러하네. 선생은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졌을 때 다시 닦을 수 있다는 것이네.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달랐습니다. 선생에게 강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찾는 사람.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아도 다시 치유하는 사람.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더럽혀져도 다시 닦는 사람. 그래서 선생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화를 냈는가? 괜찮네. 내일은 참아보게. 오늘 게을렀는가? 괜찮네. 내일은 일찍 일어나 보게. 오늘 마음이 흐트러졌는가? 괜찮네. 내일은 다시 닦으면 되네.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완벽하게 사는 힘이 아니라 불완전하게 살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 다시 흐트러질 것을 알면서도 매일 아침 다시 시작하는 힘. 정약용 선생의 삶을 보면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선생도 화를 냈습니다. 억울할 때는 분노했고 외로울 때는 한숨 쉬었습니다. 제자를 가르치다 조급해지기도 했고 소식을 듣고 서운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때마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닦았습니다. 화를 낸 저녁에는 오늘 나는 화를 냈구나 하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참아보자 하고 다짐했습니다. 게으른 아침이 있었다면 오늘은 늦게 일어났구나 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보자 하고 계획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날에는 오늘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구나 하고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깨어 있어 보자 하고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18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선생은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화도 나고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품격이 달라졌습니다. 그 품격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데서 왔습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 걷는 용기에서 왔습니다. 흐트러질 것을 알면서도 매일 닦는 성실함에서 왔습니다. 이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조용한 성실함.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 한 번의 큰 깨달음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각성. 또다시 닦아내는 사람에게는 고요한 품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완벽하다는 오만이 아니라 나는 불완전하지만 매일 노력한다는 겸손입니다. 나는 다 잃었다는 자만이 아니라 나는 아직 가는 중이다는 진솔함입니다. 그 품격 앞에서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 앞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없습니다. 대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느낍니다. 이제 이 책을 덮을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읽으며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법, 생각을 바로 세우는 법, 감정과 함께 사는 법, 하루를 성찰하는 법.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일도 닦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내일부터 완벽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화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내일 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닦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닦지 못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내일 닦으면 됩니다. 오늘 생각을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내일 바로 세우면 됩니다. 오늘 감정에 휩쓸렸습니까? 괜찮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잘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도 닦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네.
내일이 있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또 한 번 기회가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실패했어도 내일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넘어졌어도 내일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흐트러졌어도 내일은 다시 닦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때로 멈춰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닦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돌아보았을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것을.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걸어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오늘도 하루를 닦으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닦으십시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은 조용히 성장하고 있을 것입니다.